아픈 장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겠다는 거야? 난 절대 반대야. 더는 못 참겠어. 차라리 이혼해. 좋아, 도장 찍어줄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저는 서울 관악구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금슬 좋은 모습을 보며 자랐고 저 역시 그런 따뜻하고 단단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내조하며 단란한 가정을 지켜오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랐고 언젠가 저도 부모님 같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동창 모임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키도 훤칠하고 말투도 부드러웠고 무엇보다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편안했습니다. 그는 제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유머 감각도 있고 배려심도 깊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자연스럽게 깊어졌고 우리는 친구처럼 편하게 연인처럼 설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잘 대해줬어요. 결혼하겠다고 처음 인사드릴 때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왔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한 편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과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저 아버지가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시며 중산층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저희보다 형편이 조금 어려운 편이었지만 저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중요한 건 사람 자체였으니까요. 결혼을 결심하고 양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남편의 태도는 변함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극진해졌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는 항상 친정을 먼저 챙겼고 부모님 생신이나 기념일도 절대 빠뜨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이번 주말에는 장모님 댁에 갈까? 장모님 좋아하시는 한우 사가지고. 지난주에도 갔었잖아. 괜찮아. 차라리 어머님 댁을 가자. 아니야. 장인어른이 요즘 피곤해 보이시던데 보약도 사드려야 할 것 같아. 명절 선물도 여행 패키지도 심지어 부모님 결혼기념일 레스토랑 예약까지 남편이 직접 챙겼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정말 고마웠고 이런 사람과 결혼한 제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장인어른, 이번에 제주도 여행 패키지로 예약했습니다. 장모님이랑 다녀오세요. 아니 자네 그럴 필요까지야. 우리야 언제든 갈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항상 저희만 챙겨주시니까 이번엔 제가 효도하고 싶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이런 남편의 태도에 시어머니가 섭섭해하실 법도 한데 시댁에서도 오히려 남편을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지영이는 참 복받았네? 친정을 저렇게 챙기는 사위가 어디 있어? 우리 아 괜찮으니까 처가 잘 모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부모님도 남편을 아들처럼 아꼈고 시댁에서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이런 남편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우리 부모님처럼 서로를 아끼며 살아갈 미래를 그렸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은 제가 39살이 되던 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홉수라고 부르는 그 나이에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어머니의 쓰러짐, 그리고 회사의 위기. 모든 게 한꺼번에 저를 덮쳐왔고 그 순간부터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남편의 진짜 얼굴을, 그가 저와 저희 가족을 대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평범하게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쓰러졌어. 빨리 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회사를 나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셨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 오셔서 남편이랑 소주 한잔 하시며 웃으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중환자실 밖에서 어머니와 저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하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69세의 나이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사업을 하시며 맺어온 인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 새삼 깨달았어요. 거래처 사장님들, 회사 직원들, 친구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인사를 받으면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저를 부축해 주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례 이틀째 되던 날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상무이사였던 김상무님이 황급히 장례식장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완전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기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 전무가 회사 자금을 싹 들고 도망쳤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 전무는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시던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회사를 처음 창업할 때부터 함께했던 거의 20년 직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버지 장례식장에 얼굴도 비치지 않더니 몰래 회사 돈을 횡령해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져갔는데요? 정확한 집계는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파악된 것만 10억은 넘습니다. 운영자금 계좌가 텅 비어 있고 대출 서류도 위조된 게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이미 남편을 잃은 충격에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계시던 터였는데 이런 소식까지 듣게 되신 거예요. 급히 장례식장에서 응급실로 실려간 어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실어증과 기억상실 증상을 함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서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어머니 저예요. 지영이요. 지영이? 겨우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도 눈빛은 초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큰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라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언제 회복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곧바로 회사로 향했어요.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아버지 회사를 수습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막상 회사에 가보니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은 대체 언제 나오는 겁니까? 거래처 대금 결제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은행에서 대출 상환 독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거래처에서 쏟아지는 독촉에 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업 구조도 잘 모르고 회계장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김상무님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지만 박 전무가 저질러 놓은 일들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깊었습니다. 지영 씨, 돌아가신 사장님께서 사채를 쓰신 게 있다며 갚으라고 난리입니다. 박 전무가 서류를 위조해서 몰래 진행한 건데 사채요? 얼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를 위해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던 걸까요? 그 스트레스가 결국 아버지를 쓰러뜨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밤낮 없이 회사 일을 처리하고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돌보고 채권자들을 만나 머리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힘들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라고 말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남편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차갑게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남편의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병원에서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을 때 남편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의사 선생님께서 퇴원을 권하셨습니다. 실어증은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지만 기억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병원에 계속 계시는 것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을 찾는 게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셨어요. 저는 퇴원 준비를 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친정을 챙기던 남편이었으니까요. 여보, 엄마 퇴원하시게 됐어. 우리 집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괜찮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톤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려고. 아무래도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안 돼.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왜? 그럼 어머니가 어디 계셔야 하는데? 요양병원이라도 보내자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형편에 장모님까지 모실 여유가 어디 있어? 너도 회사 일로 바쁘잖아.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떻게 혼자 두라고? 지영아, 너 정신 좀 차려. 지금 당장 네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이야? 회사는 망해가고 빚은 산더미고. 그런데 이 와중에 장모님까지 모시겠다고? 전화기를 통해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알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병원이야.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가 말했어요. 장모님은 그냥 요양병원에 모셔. 그게 서로한테 나아.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가시면 더 힘들어 하실 거야. 그리고 요양병원도 돈이 만만치 않아. 그럼 어쩌자는 거야? 아픈 장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겠다는 거야? 난 절대 반대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을 처음 봤어요. 결혼 후 단 한 번도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왜 반대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 싫고 안 싫고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 형편 좀 봐. 처가 회사는 망해가고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오고. 이 상황에서 장모님까지 떠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지금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무것도. 그 순간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리모컨이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분이 안 풀렸는지 숨을 몰아쉬며 저를 노려봤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거지꼴이 됐어. 친구들 만나기도 창피하고 회사 다니기도 부끄러워. 뭐라고? 그래,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거지가 된 처가 꼴보기 싫다고. 맨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려대고.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야? 남편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지가 된 처가라니. 그 말이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더는 못 참겠어.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난 이렇게 못 살아.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더니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이미 남편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다 되어 있었어요. 내가 미리 다 준비했으니까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재산분할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빚밖에 없잖아.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 저는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혼 합의서. 남편이 이미 준비해둔 이혼 서류.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동안 남편이 보여줬던 정성과 애정, 그 모든 것들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뒤에 있던 넉넉한 처가를 사랑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 그로 인한 경제적 안정감, 그리고 언젠가 물려받을지도 모를 처가의 유산들. 남편이 사랑한 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친정을 극진히 모셨던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회사가 무너지자 그 가면을 벗어던진 거예요. 당신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끼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대답 좀 해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잘해준 건 다 연기였어? 진심은 하나도 없었던 거야? 지영아,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우리가 더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냥 서로 상처 주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남편의 차갑고 무심한 태도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겠죠. 저는 탁자 위에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좋아, 도장 찍어줄게. 남편의 눈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안도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제가 울면서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매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 그래, 들어보고 싶지 않아.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으니까요. 남편이 몰랐던, 그가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을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마 무슨 조건인지 궁금하면서도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무슨 조건인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결혼 3년 차 때 내가 시어머니한테 2억을 빌려드린 거 알고 있어? 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던 거죠. 당연히 몰랐겠지. 당신 부모님이 장사하시던 음식점 있잖아. 그때 경기가 안 좋아서 적자가 계속 나고 결국 문 닫을 위기까지 갔었잖아. 그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연락하셨어.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지영아, 미안한데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가게가 요즘 너무 안 돼서 이대로 가면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은행 대출도 막히고 어디 손 벌릴 곳도 없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강하신 분이 얼마나 힘드시면 며느리한테 이런 부탁을 하실까 싶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2억 정도면 당장 빚도 갚고 가게 싹 리모델링한 다음에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영아,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도와드릴게요. 정말 괜찮겠니? 네,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때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덧붙이셨어요. 그런데 지영아, 이거 우리 아들한테는 비밀로 해줄 수 있을까? 얘가 알면 자존심 상해하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엄마가 며느리한테 손 벌렸다는 거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니? 걱정 마세요. 남편한테는 말 안 할게요. 고맙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저는 아버지께 사정을 말씀드렸고 그 당시 아버지는 흔쾌히 2억을 마련해 주셨어요. 사돈네가 힘드신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그 돈 나중에 형편되면 천천히 갚으시라고 해. 가족인데 뭐.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돈 어르신들한테는 내가 준 거라고 하지 말고 그냥 네가 모은 돈이라고 해. 그래야 부담을 덜 느끼실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배려심 깊으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그 돈을 전해드렸고 시댁은 그 돈으로 빚을 정리하고 가게를 리모델링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 내가 거짓말하는지. 남편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지금 급하게 확인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왜? 무슨 일이야? 결혼 3년 차 때 어머니가 지영이한테 돈 빌린 적 있어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영이한테 뭐라고 한 거니? 그게 아니라 사실 확인 좀 하려고요. 그래, 맞아. 2억 빌렸었어. 그때 우리 가게 망할 뻔했잖니. 지영이가 도와준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돈 갚았어요? 아직이야. 그때 지영이가 급하게 갚지 말라고 했어. 형편될 때 천천히 갚으라고.
그래서 이자 없이 조금씩 갚으려고 했는데 사실 아직 손도 못 댔어. 남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시어머니가 당신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 당신이 자존심 상해할까봐. 그래도 그리고 그게 중요해, 지금?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친정이 거지가 됐다고 했잖아. 보기 싫다고 했고. 그런데 그 거지 집안이 당신네 집안을 살렸는데? 2억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 그 돈 없었으면 시댁은 진짜 거지 됐을걸? 남편은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그 2억 지금 당장 갚아줘. 이혼하려면 그 돈부터 정리하고 하자. 지금 당장은 좀. 왜? 돈 없어? 시댁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이 꽤 잘 되고 있다며? 2억 정도는 있겠지.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현재 사업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을요. 당장 2억을 현금으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와. 아니면 어머님 가게라도 팔든가. 어떻게든 내 돈 갚아. 지영아, 제발.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던 사람이 이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이제 와서 용서는 무슨 용서야? 지영아, 나 진짜 미쳤었어. 스트레스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어요. 아니, 구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집안이 거지가 됐어. 회사는 망했고 빚만 잔뜩 남았지. 그런데 그게 당신이 나한테 저렇게 말할 이유가 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은 우리 집이 잘 나갈 때만 좋았던 거잖아. 아버지한테 잘해준 것도 어머니한테 효도한 것도 다 그 뒤에 있는 돈 때문이었던 거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적어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이 사람의 본심을 말이죠. 2억은 꼭 받아낼 거야. 증거도 다 있고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혼도 할 거고. 지영아,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자. 난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해.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돌아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요. 남편의 정성을 진심으로 믿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요. 만약 아버지의 사고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남편의 진심을 모른 채 살았을 테니까요.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약한 호흡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우리 이제 둘이서 잘 살아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진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그리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싸움을요. 남편은 그 후로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통씩 보냈어요. 처음에는 사과와 애원이었지만 점차 협박에 가까운 내용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지영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당신 지금 후회하겠지?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혼하면 당신도 손해야. 재산 분할 같은 거 생각 안 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을 때였어요. 의뢰인께서 시댁에 빌려주신 2억 원, 이건 증거가 있습니까? 네,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주고받은 카톡 내용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과 별개로 대여금 반환 청구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자는 청구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 이자는 받지 않을게요. 저는 원금만 받으면 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의뢰인께서 가진 재산이 거의 없고 오히려 부채가 많은 상황이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병원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통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못된 놈인 줄 몰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애를 잘못 키웠어. 지영아, 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2억 원은 꼭 갚을게. 조금만 시간을 줘.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제가 급하게 받으려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빨리 갚아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우리 가게랑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책임이 있어. 그래야 우리 아들도 정신 차릴 거야. 지금 그 녀석 제정신이 아니거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가 지금 우리 집에 얹혀 살고 있어. 매일 술만 마시고. 이렇게 못난 놈일 줄은 몰랐다. 지영아, 너무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님은 항상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게 안타까웠지만 그렇다고 남편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남편 측에서도 더 이상 다툴 명분이 없었던 거죠. 재산 분할도 거의 없었고 위자료 청구도 없었습니다. 다만 2억 원의 대여금 반환 문제만 남아 있었어요. 법원에서 조정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은 건 소송을 시작한 후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듯 지저분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요. 피고 측에서는 대여금 반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님의 질문에 남편 측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다만 일시불로 갚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분할 상환을 요청드립니다. 원고 측은 어떻습니까? 제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시불이 어렵다면 1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하겠습니다. 단, 이자는 받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뒤에서 남편이 불렀습니다. 지영아,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 나 진심이었어. 처음엔 분명히 진심이었다고. 저는 그제야 돌아서서 남편을 마주봤습니다. 알아. 처음엔 진심이었을 거야. 그런데 그 진심이 결국 돈 앞에서 무너졌잖아. 그게 당신의 한계였던 거고.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회사가 잘 될 때만 나를 사랑했어. 힘들 때 함께하는 게 진짜 사랑인데 당신은 그걸 몰랐던 거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어요. 이제 그만 잊고 살자.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만 남기고. 그럴 수 없어. 당신은 그럴 수 없어도 나는 그럴 거야. 잘 가.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정식으로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시댁에서는 약속대로 2억 원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정확하게 입금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도망갔던 박전무가 잡힌 거예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박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했고요. 경찰의 말에 따르면 박 전무는 횡령한 돈 중 6억 원 정도를 아직 쓰지 않고 가지고 있었답니다. 나머지도 추적이 가능한 상태였고요. 결국 나머지 찾아낸 재산까지 합쳐 8억 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버지 회사의 빚을 상당 부분 갚을 수 있었어요. 물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는 결국 정리하기로 했지만 적어도 개인 파산까지 가지 않게 됐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병원에서 저는 어머니께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네,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왜 미안해요? 우리 이제 잘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그저 깊고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이제 저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세요. 실어증도 거의 다 나으셨고 기억도 대부분 돌아오셨습니다. 가끔 아버지 생각에 우시는 날도 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안정을 찾으셨어요. 지영아,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이렇게 평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때는 어머니가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셨는데 이제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산책도 할 수 있어요. 회사 정리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빚도 대부분 갚았고 이제는 작은 전셋집에서 둘이 알뜰하게 살고 있어요. 예전처럼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편하더라고요. 돈이 많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해 두시고 함께 식사하며 하루 일과를 나눕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전 남편은 아직도 가끔 새벽에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옵니다. 처음에는 받았는데 듣고 보니 후회와 자책뿐이더라고요. 이제는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하니까요. 결혼했을 때 남편이 보여줬던 그 모든 정성은 결국 제 뒤에 있는 배경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만, 형편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사랑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진짜 사랑은 힘들 때 등을 돌리지 않는 거라는 걸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39살에 모든 걸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걸 얻었어요. 제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죠.